진정 토크 정미홍입니다. 오늘은 뉴스 스튜디오에서 한번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 정당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 또 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애국심과 충정만으로 순수한 그 국민들만의 정당이 만들어졌고, 만든 지 며칠 만에 국회로 진출해서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이제 추대를 했습니다. 이 다름 아닌 여러분 잘 아시는 새누리당의 얘기입니다. 이 난맥상인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엉터리 같은 이 대선에서 또 창당되자마자 이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신 조원진 의원님을 초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갖는 의의, 그리고 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각오와 전망, 그리고 앞으로 이 새누리당의 어떤 그 헤쳐나가야 될 과제 같은 것들을 한번 다 소상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진작 좀 와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이래 뵙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모셨어야 되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저희가 TMT에 탈당 기자회견부터 아주 돌풍이셨거든요. 네, 검색어 1순위를 오후 내내 밤중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그런 반응의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 그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 앵그리 보수라 그러잖아요. 화나 있었는데 좀 화를 좀 풀고 또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뭔가 이 잘못된 이 탄핵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꾹꾹 참고 있은 거죠. 그런데 태극기 집회 와서 막 집회도 하고 집회하는 방송도 생중계로 보고 이렇게 하시다가, 야, 우리가 대통령 후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구속은 더더욱 잘못됐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후보가 없었어요. 김진태 후보가 도전하다가 새누리당의 이상한 룰 때문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출마 선언 전에 탈당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소위 말하는 93명의 한국당 의원 중에서 이제 제가 탈당 선언을 하니까 우리 애국 그 보수 우파 국민들도 시원했지만은 그 반대로 이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쪽이 있습니다. 한국당입니다, 지금. 네. 하여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심이 그런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동안 의정 생활 하시면서 보니까 검색어 1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세월호 할 때 이제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다 시정을 다 받았습니다만은 유가족들한테 막말했다 이래가지고 또 모 가수도 엉뚱한 소리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생중계가 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김광진 의원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 같이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 각색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논쟁 과정에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 세월호 유가족이다 그래서, 그러면 유가족 분들은 제가 진실 규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삿대질은 제가 다 당했죠, 반대로. 그런데 제가 삿대질하면서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삿대질하면서 막말하고 유가족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심지어 욕까지 했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언론 중재에서 다 보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고 그 당시에 김광진 의원 살리기 그런 좌파들의 그 작업이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때도 제가 놀라운 게 이 좌파들이 실질적으로 이 전체 이 언론 검색 순위뿐만이 아니고 정치인 한 사람을 매도하고 죽이려면은 문제가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입장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가지고 하리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죠. 뭐 그 이외에도 그때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도 또 검색어 1위 되셨었죠? 공무원 연금 개혁은 참 어려운 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18대 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했다는 계획이 개혁이 노동개혁입니다. 제3노조 생기고 이런 노동개혁이고 19대 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장 잘된 개혁이 되는데 두 개혁에 제가 다 중심에서 그 당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개혁할 때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했고 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간사를 해서 아주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두 가지 다 개혁에 큰 개혁,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거든요. 민노총, 한국노총, 또 공무원 단체, 교총 이런 전체 여야 이렇게 타협을 이뤄서 했는 개혁이라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사실은 저를 부르셔서 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 이 시기에 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국가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좀 성공을 시켜달라. 역사 앞에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을 바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직접 저한테 부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 청와대에서 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했는데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게 공무원 일반 공무원 연금 보정금의 390조를 절약했고, 그다음에 390조면 뭐 사학연금의 100조 이렇게 해서 490조를 절약한 겁니다. 그게 이 박근혜 정부의 아주 큰 그 공적 중에 하나인데 거기 중심에 계셨었네요. 그때 이제 사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제 공무원 단체들하고는 뭐 거의 매일 포장마차 가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이 설득도 하고 또 그쪽도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고 진정을 다 보여줬고 이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코 공무원들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민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제 파트너가 이제 특위 간사가 이 강기정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저가 간사인데 공교롭게도 강기정 의원이 지역구가 5.18 묘역이 있는 망월동이 지역구예요. 5.18 묘역이. 또 제 지역구는 2.28 학생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그 기념탑이 있는 게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기정 의원이 아주 강성이지만은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역구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방문하면 이제 5.18 묘역을 당연히 데려가고 해서 거기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뭐 했는데 오해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제가 그거를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이렇게 또 얘기를 그게 하셔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때는 행사를 정부 주관 행사, 유가족 주관 행사가 있어서 유가족 주관 행사는 아예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거긴 안 불러요. 그래서 애국가 대신 근임을 위한 행사로 애국가를 부르는 전제로 국회에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금 연주만 하는데 뭐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애국가를 전제로 불러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그거와 함께 그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처음부터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여쭤보려고 한 건데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방명록에 쓰시면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 지정하는데 뭐 기여하겠다. 그런 얘기를 쓰셔가지고 그게 또 지금 이제 SNS 상에서 지금 비판하는 지금 말씀드린 핵심이에요. 대로 그때 화두는 제 지역구가 이제 대구 달서구인데요. 가장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가 일반 주택이 많고 그런 보수적인 지역인데 제 지역구의 당직자들이 벌써 세대가 갔어요. 같이. 그것은 우선 동서화합에 이 큰 과제를 좀 정치인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곡을 이제 논의를 하자. 단지 하나 애국가를 먼저 부르는 전제하에 이 두 모임을 행사를 합쳐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안행이 그 당시 간사였으니까 이것을 다루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그 작년 6월달에 그 박지원 의원하고 그 국민의당 38명의 의원 전원이 같이 해서 제출한 법이 있습니다. 5.18법. 5.18 특례법, 그리고 5.18 비방을 뭐 처벌하는 법인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발의가 된 걸로 아는데 거기 그 기념곡 지정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기념곡 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5.18 문제에 대해서 폄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내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식으로 안 되는 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법안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제가 우리가 태극기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그런 전제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지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거기서 뭐 다 그 법안에 들어가서 설정 넘겨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하는 거 하나만도 엄청나게 이 개념이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데 거기다가 5.18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야당이 특별법 재미를 본 것 같아요. 무슨 특별법 해가지고 계속 국가에서 돈만 계속 지급하는 그러한 특별법 세상이 돼서 우리 애국 국민들, 더 전사 군인들,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등등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 금액을 따져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은 우파 정치인들의 투쟁력이 좀 없다. 거기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꼭 이걸 지켜야 된다는 우리 안보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의식 이런 것이 있으면은 투쟁을 통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원수가 그래 많은데도 잘 못했어요. 몇몇 의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김진태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은 막 지속적으로 야당하고 싸우고 해도 많이 싸우면은 강성 친박으로 지킵니다, 전부. 많이 싸우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안 문제든 정책 문제든 상식에 맞아야 된다. 우선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국토 방위를 위해서 했던 분들이 최우선순위에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것은 그런 순서로 가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세월호 문제까지도 이제 엄쳐가지고 그렇게까지 계속 가려고 하니까 세월호가 4월 16일이니까 그죠? 벌써 몇 년째입니까? 사실 그 얘기는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진실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은 좌파들은 이런 거예요. 막 얘기를 해서 막 해놓고는 그 다음에 잘못된 게 나오면은 그냥 수룩 덮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파도 좌파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돈시키고 국민을 완전히 의식화시키고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강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충돌했다.
그러다가 또 미국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했더니 대한민국에 잠수함이 충돌했다. 이 논리를 세월호, 박원순 시장 또 우원식 의원 그다음에 뭐 몇몇 자로 있잖아 자로 그걸 가지고 행선을 그려놓고 말이죠. 과학적으로 이것이 이 물체가 잠수함이 아니면 도저히 이 물체는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국민들을 얼마나 JTBC에서 그것을 얼마나 방송했습니까? 그러고도 JTBC 사과 방송 한번 안 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이제 다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 있는데도 JTBC 방송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파 우리 그런 거 잘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 정치인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좌파 혹은 야당 정치인하고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차이입니다. 네. 그게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그냥 나중에 없던 일처럼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는 그 뻔뻔하고 무책임한 거 이거가 딱 그 욕설로 뒤범벅이 돼 있는 낙곰수 수준입니다. 사실 그들의 태도 자세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말고식이 네. 한두 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천안함 얘기 또 뭐 얘기 나오긴 천안함 사실은 북한의 잠수함 의뢰로 격침됐다. 그것이 각도가 어떻게 되고 또 그렇죠. 굽히는 철판의 굽히라든지 이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와서 다 판결 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북한의 이 폭침 이 부분을 거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좌파들이 이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끔찍스럽습니다. 46분이라는 귀중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했던 분이 돌아가시고 또 그 한중이도 거기서 같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47분이 그래 됐는데 아니 국가를 지키다가 멀쩡하게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테러 당한 거잖아요. 테러.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좌파들은 그게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길을 쓰죠.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게 북한 잠수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잠수함이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좀 궁금스러워요.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사람들 북한 얘기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 인권법이요. 북한이 김일성 고난의 시대라 그러죠. 자기들은 그 당시 고난의 시대 때 몇백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300만 명. 예. 아사했는데 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자 김씨 3부자 세습을 하면서 점점 김정은까지만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북한의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일반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세계의 보편 타당한 인권이에요. 그거를 야당이 10몇 년 동안 북한자 나오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천안함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의뢰로 공격받았다. 이러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북한 인권법 또 하니까 북한 인권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북한 인권법 안 된다면 국정원에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국정원 이미 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통일부에 두니 그것을 어디 국방부에 두니 이것까지도 옥신각신 이게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북한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저거는 대부분 국민들의 90% 이상은 저거는 저렇다고 보는데 왜 10%만 저렇게 표도 안 될 텐데 저렇게 얘기하는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이런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서든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한번 더 이번 기회에 더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옆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이 탈당하실 때 그 탈당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어요? 우선 제가 그 태극기 집회 그 당시에 사실은 임명진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서 싸움을 붙은 겁니다. 제가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고 뭐 배지 내놔라, 자수서 써라, 또 마지막에는 기자회견을 해서 이 뜻에 동의한다고. 동의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맞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죄인이죠. 대통령을 못 지킨 죄인인데 그 반대예요. 대통령을 못 지킨 죄인으로서 자수를 쓰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수를 쓰라는 건데 그럼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배지도 반납 안 하고 자술서도 안 쓰고 또 뭐 기자회견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다른 분들은 다 했습니까? 다 했죠. 아마 김진태원하고 둘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도부에 있어서 그래서 태극기 집회 조금 늦었어요. 제가 1월 16일인가 아마 그때부터 들어갔는데 첫째는 이 태극기 국민들이 보수 우파 특히 이제 보수 표현을 잘 쓰지 마라 하는데 우파 국민들이 거리로 이렇게 몇백만이 몇십만도 쏟아진 적이 없습니다. 이 거리로 쏟아진 아스팔트로 쏟아져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제 기억으로는 몇천 명도 없습니다. 예,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연구 대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을 한 게 아니고 4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또 지방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20회, 30회, 40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내가면서. 그것도 자신이 돈 내가면서. 네. 어떤 방송에서 뭐 자기들이 돈 한 거를 이쪽 끝이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한 것도 있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또 우파의 단결, 이분들은 뭔가 탄핵이 잘못된 부분 하나, 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걱정, 이게 민중민주주의파들이 촛불 이제 거짓 평화 시위를 빌미로 뒤엎은 거 아닙니까? 민중민주주의 만세라고 할 거예요. 이겼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파 정당이 담아줘야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네. 그런데 우리 우파 정당은 그걸 담지 못했고, 또 우파라고 얼치기 우파, 배신자, 얼치기 우파는 한국당이고, 배신자 우파는 배신자 우파 주장하는 것은 바른정당인데, 뭐 바른정당은 기대를 없지만 그래도 한국당에서는 귀 기울여주고, 임명진 체제가 바뀌면은 바뀔 줄 알았어요. 홍준표 대표가 되면은.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되자마자 이 태극기 국민들한테 상체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렸잖아요. 그 뭐 표현도 이상해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고. 이게 무슨 놈의, 그렇게 본인은 방자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향단 얘기를 꺼내면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비하되는 같이 국민이 넘어가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배신했는 정당은 탄핵을 추진했는 당 아닙니까? 여기하고 합치겠다. 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동의 못한다. 어떻게 배신의 정당하고 같이 합쳐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가 실질적으로 보수의 표를 얻으려고 했으면은 배신의 정당은 보수의 10분의 뭐 5% 정도도 안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95%의 지지층을 배격하고 5%에 붙겠다는 것은 나는 대선 후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선은 어차피 안 되니까 친박 주류 측을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본인이 힘이 없잖아요. 홍준표 후보 따르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김무성을 데렸다가 친박 치내고 당권 장악을 해서 다시는 친박이 나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인적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다. 보수 정당으로 하려면은 정도로 가야 된다. 정도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탄핵시키고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야당에서는 네. 특히 문재인 후보는 보수를 불살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앞으로 보수가 집권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 보수의 줄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산업화 이 문제까지도 다 부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결국 뭐가 되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안 되죠.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보수를 주장해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이 태극기 민심을 정당으로 이제 정당의 어떤 민심을 받아들이고 또 이 보수의 마지막 괴멸을 막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탈당을 한 거죠. 네. 이 태극기 국민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난 보수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역사적 의미를 왜 정치를 수십 년 했다는 분들이 그거를 통찰을 못하고 통찰을 하죠. 못하는 게 아니고 통찰하는데 무시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네. 알면서 무시해버리고 좌파들은 뭐 두려워할 거라 보는데 우파들은 용기가 없는 거죠. 이제 좌파들이 용기를 가질 시기가 아니고 우리 우파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은 용기 있는 우파들의 정당이다. 네. 눈치 보고 네. 앞에 뭐 자기 사생활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용기 있는 그런 우파의 용기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고 그런 용기들이 이 대한민국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래 보고요. 뭐 그냥 바꾸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보수로서의 새로운 권력 창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탈당을 하시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교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또 이제 화제가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저에서 나오셔서 그 다음날 90분 정도 이제 대통령을 찾아뵀는데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죠. 네. 뭐 나와서는 그냥 그 거실이 춥더라 그 한마디하고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렇게 임하시더라 그 정도 네. 얘기했는데 뭐 많은 얘기를 나눴죠. 또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하나 한국당에 대한 기대는 이제는 크게 가지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러고 방금 말씀 그 얘기를 하셨죠. 대통령께서 기대가 없으신 것 같다. 용기 있는 이제는 이 우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제가 뭐 이런저런 뭐 탈당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교감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용기 있는 우파 국회의원 더 없으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김진태 의원은 지금 본인이 사실은 경선을 했는 입장이라서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은 정치 과정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다 합쳐도 10%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벌써 우리 우파 보수 지지층에서 심판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심판받은 이 사람들이 이게 법이라는 게 이래 돼 있잖아요. 10% 받으면 보존금 50%,
15% 받으면 선는 비용의 보전을 100% 해줘요. 네. 두 정당은 100% 보전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배신했는 바른정당은 뭐 50%도 못 받고 그럼 다 날리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얘기하면 날리는 다 건데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말로는 후보를 접고 싶었겠죠. 왜 가봐야 2% 3%면 자기 정치 생명까지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합종 연행을 할 겁니다. 후보 연대를 하든지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이번에는 후보 연대만 하고 다음에 대선 끝나면은 당대당 통합하자. 안 그러면 다 합쳐서 당대당 통합하자. 이래 들어오면은 아니 배신의 정당하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김무성, 유승민하고 그렇게 싸웠던 탄핵 찬성했는 66명이 있어요. 저는 66명 명단을 다 합니다. 공개는 안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탄핵 반대했던 33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66명 그래 3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용기만 좀 있으면은 원칙에 벗어났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지금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던 특히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왔던 분들 중심으로 이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치는 제가 정당에 들어온 게 29살 때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30년 됐는데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리지만 원칙에 벗어나면은 그것은 잘못하면은 그 정치인이 이상한 정치인이 돼버려요. 임명진이란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다 국회의원들이 거기 다 숙이고 있어서 아 저거 도대체 무슨 원칙이 저런가. 아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구라면서 그 뭐 엄청나게 갑질의 논란도 많았고 그러던 분들이 그 입법기구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참네. 목소리 낼 때는 누가 간섭하면은 내가 독립된 입법기관이다. 네.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은 독립된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맞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네. 못 건드리는 존재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당이 합쳐도 10%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당도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뭐 안철수 후보하고 연대를 한다.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 혹은 연합정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현실화로 올 거예요. 왜 현실화로 오느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조금 지지도가 높아졌는데 저는 선거가 한 달 남아있는데 5월달 가기 전에 출렁함 할 겁니다. 출렁.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니까 이렇게 뭉치자. 우리가 뭉치면은 연합정부 만들어서 반문연대해서 하자 이런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우파 후보가 없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파 후보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우파는 그 다음부터는 괴멸이에요. 괴멸. 아니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들이 500만 명이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이 1000만 명. 제가 조금 전에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1000만 명이면은 우리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런 편파 방송에도 견뎠던 30%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투표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 찍어야 되는데 우파 후보가 없어져 버렸다. 그다음 누구한테 찍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런 상황으로 되게 갈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그래 가면은 이제 이 샤이 보수든 뭐 앵그리 보수든 투표장에 안 나가려 했던 분들이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연령층의 분들이 이게 뭐디야 찾아보니까 이게 새누리당이 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굉장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 이 새누리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처음에 그 나오실 때 대선 후보가
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당연하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선 후보 될 생각 그거보다도 오히려 이 태극기 이 국민의 마음을 안아야 되고 대변해야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이제 며칠 만에 이제 추대가 된 형식.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선에 애당초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거절을 했는데 어떻게 이름이 거론이 돼가지고 좀 곤욕을 치렀는데 그때 경선 참여자로 거론됐던 네 사람이 왜냐하면 대선에 후보는 내야겠고 너무 시간은 촉박하고 어차피 경선자들끼리의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동의를 해서 뭐 추대하는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예, 예. 안 계시고 모르셨단 말이죠. 예, 예. 나중에 이제 들으시고 대답을 명확히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동의했다라는 발표를 할 때 나중에 그걸 전해 들으시고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죠.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 이제 특히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탈당한 것은 이게 원내 정당이 안 되면은 이 태극기의 민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당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네. 한 명이라도 국회는 네. 원내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내 정당 진입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제 목표는 다 이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새로운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기 네.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젊은 사람, 그죠? 청년 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입을 하고 키워야 됩니다. 아카데미화해서 키울 거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인적 쇄신 또 그걸 통해서 기존의 보수당이라고 하고 있는 한국당의 쇄신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한국당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보수당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웰빙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새로운 보수 정당이 원내 정당화 되면서 그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저는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만 하고 연설하고 이러지만은 여기 뭐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보고 뭐 이런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돼가 있고 누가 어떻게 돼가 전혀 모르고 방송사가 어떻게 된 것도 잘 모르고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연히 뭐 새누리당에 들어와 계시겠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뭐 그분 새누리당에 들어와 있어. 그분 참 괜찮은 분인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저는 그래 하셨더니. 네. 그래서 누가 뭐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새누리당에 나는 원내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이분들 제가 열심히 정당 생활을 해보고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열심히 도와드릴 일이 많겠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며칠 상간에 이제 그 추대의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전에 들으셨나요? 그날 밤에 들으셨나요? 그날 밤에 들었죠. 네. 근데 그랬더니 뭐 우리 보좌관들하고 우리 참모들이 야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 나는 그 태극기 우리 국민들의 애절한 마음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더 고민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새누리당을 지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게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정당 생활도 오래 해보고 국회의원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정당으로 가는 거하고 그것도 원내 정당으로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건 천지 차이고 다음에 미래에도 이 정당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제는 보수한테는 뭉쳐야 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 생각이 있지만은 자 이게 우리가 아군이면은 아군이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치르자 우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기회가 되면 하자. 그리고 저 어제 이제 탕기국 사무실 하다가 이제 그 새누리당 사무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가봤어요, 저는요. 네. 처음 가서 어제 오시기 전에 처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가 권영애 장관님한테 제 뜻을 전달했죠. 저는 그 남재준 국정원장님이 우리 새누리당 입당을 하시면은 그분이 저를 설득하면 제가 양보하면 됩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글쎄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입당만 하시면은 경선도 좋고 그리고 그분이 또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저를 설득해서 과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더 훨씬 더 확장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 맞게 네. 또 지금 굉장히 힘들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탄핵의 잘못된 무효에 대한 얘기, 구속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슈를 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입당을 하시면은 저는 완전히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다라고 권 장관님한테 말씀을 네. 드렸고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재준 후보 쪽으로 전달하도록 아니 그게 하셨다고. 아니고 그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 권영애 장관님이 남재준 지금 후보죠 네. 후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아. 우리가 여기 사무실 밖에 나가서 바로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서 네네.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조원진 의원 뜻을 전달했고 조원진 의원은 마음이 오픈돼가 있다. 그러니까 당으로 빨리 들어오시라. 들어오시면은 경선 과정을 하든 서로 간에 누구는 한 사람은 양보해야 되니까 양보를 하든 그렇게 할 수 했으면 좋겠다고 물어봤어요. 그때 남재준 원장 말씀이 너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치 그런 정당에 뭐 이렇게 몸담는 건 별로 맞지 않다. 본인이 무소속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무소속으로 계속 고소해서 가겠다. 아 이미 선언을 본인이 국민들께 했기 때문에 예. 나는 그냥 그 약속을 지키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전달받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SNS에다가 하도 왜 남재준 후보를 안 모셔오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뭐 주역이나 당사자는 아닙니다만은 그걸 SNS에서 들은 대로 올렸더니 그쪽에서 정미용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니요, 그거는 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정 대표님은 나중에 오셨고 저는 현장에 그 자리에 근데 많은 그때 그러니까는 그 권영애 그 대표님의 그 말씀은 전해 들었고 예. 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의사 표시하는 건 직접 들었죠. 이제 직접 들었죠. 네. 그리고 제가 말을 2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시기 전에 권영애 장관하고 다 계실 때 하시고. 지도부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해서 권 장관님이 전화를 하셨고 남 원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에 내용들 잘 몰라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그쪽 의사를 이제 뭐 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게? 아니요, 그날 저녁에 네. 그분을 지지하는 뭐 한 5분이 그 사무실 밖에 있어요. 그 측근들이. 네, 측근 분들 다 사무실 밖에서 네. 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런 마음인데 권 장관님이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하는데 네. 그걸 좀 설득해 달라. 지금이라 시간이 있으니까 입당을 하셔서 서로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왜냐하면 태극기의 중차대한 역사적인 이런 그 상황에 분열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를 설득해서 저보고 양보를 하라. 그럼 저는 했잖아요. 원내 정당 만든 걸로 저는 제가 목표했던 건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이야 원래 무슨 대선에 나가겠다고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에서 우리도 흥행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렇죠. 이벤트를 해보자고 해서 요청을 받았던 거고 하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제 좋은 후보님이 후보가 될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추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 합의를 한 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안 했고
또 이제 그 설득을 결심을 하시고 등록을 하셔서 후보가 확정이 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일 임박해서까지 후보 단일화해라. 네, 무소속 후보하고 같이 남 후보님하고도 후보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완주하신다면은. 네. 정당은 사실은 후보를 내면은 네. 그 함부로 이렇게 단일화,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하고 이런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현실적으로. 제 기억에도 정당이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왜냐면은 그래 되면 그 정당은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후보 단일화 문제를 정당에 내선 후보를 그냥 포기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라 하면, 정당 후보는요 선거운동 하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네. 따지면은 저는 물론 저는 뭐 제가 국회 정보위 간사할 때 국정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남전율 원장님 상당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결이 상당히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하고 좀 다르죠. 남 원장님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쪽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이런 뭐 논쟁보다는 초심으로, 제가 그 탈당선은 거기에도 나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태극기 민심에 태극기 어떤 뜻에 초심으로 다들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 계속 가시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비방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우선 이 태극기 민심을 담아야 된다. 어느 정당에서든지.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불확실해져 버릴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출마 결심을 한 거고, 이제 출마 수용을 이제 하는 거죠. 후보 수용을 하는 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네. 오늘 뭐 홍준표